예,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하겠습니다. 384페이지죠. 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적용 범위하고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그다음에 기간과 갱신 뭐 이런 쪽인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이제 기간과 관련된 게 최근에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이 부분이 조금 기간과 갱신 쪽이 조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적용 범위가 전면 적용 대상이 있고 일부 적용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구분하는 게 조금 몇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1번 문제 한번 보시면요. 갑은 을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에 요거는 지금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 그래서 3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 받아야 되죠. 이거는 주택임대차하고 똑같습니다.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는 대항력이 아니라 우선 변제권의 대상이죠. 그래서 계약서상 확정일자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상 대항력은 목적물 인도받고 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대항력이 생기는 거고,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확정일자가 필요한 거고요. 사업자 등록이 아닌 경우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1년입니다. 이건 전부 1년으로 바뀌어야 되고, 전차인의 차임 연체액은 이건 3기로 되죠. 3기에 달하는 경우에 전대인은 전대차 계약 해지할 수도 있고, 권리금 회수 방해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 아니죠.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1번 지문이 살짝 여러분 많이 헷갈리게 할 수 있는 지문들입니다.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요거는 3년이죠.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완성된다. 임대차가 종료된 날이다라고 하는 거, 요거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갑은 2020년 2월 10일 을소유의 X상가 건물을 을로부터 보증금 9억 원, 월세 100만 원에 임차해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권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그래서 그 1번 문제보다는 요 5번 문제, 새로운 내용으로 다 바꿔놓은 요 5번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로 하는 겁니다. 다음 중 틀린 건데요. 갑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5년에서 10년으로 바뀐 거죠. 이거 맞는 겁니다.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에, 즉 임차인은 짧게 정한 기간을 주장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짧게 기간 6개월 지났다고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6개월로 정했으면 난 6개월 만에 나가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아니요 난 1년 꽉 채우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장할 수 있고요. 갑의 계약갱신 요구에 따라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기간은 1년이겠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받지 않았대요.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으면 갑은 X건물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갑은 X건물 관할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제도적으로 바뀌고 있죠. 그 다음에 X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에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해서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X건물로 매각이 될 때 대항력권을 갖추고 있다. 대항력권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는 우선 변제권은 지금 갖추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증금에 대해서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만 주장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 후 4번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대요. 그러면 갑은 X건물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이 부분도 이제 새로 바뀐 우리 임대차 3법에는 임대차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는 걸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4번, 5번 두 가지를 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상가 임대인이 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라고 했죠. 18번 RG라고 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상가 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근데 거기는 6개월이라고 했죠. 1년 6개월이 돼요. 18이고요. 그래서 기억은 이제 틀렸고요. 니은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 그래서 우린 그냥 이건 R 그지다라고 해서 R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18반 RG 이렇게 했죠. 1년 6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신규 임차인의 R 그지, 즉 지급할 자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두 번째가 나왔고,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이미 지급해 버렸대죠. 지급한 경우. 그 다음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염려가 있을 때, 이것만 지금 틀렸네요. 1년 6개월이 돼야 되는데 6개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부분만 틀렸고요. 7번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 건물 임대차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 모를까? 임대인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만약에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그래야 관할 건물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임대인 동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임대차 체결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청구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임차인의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으면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있어서 임대차가 종료되는 거고, 이땐 보증금 회수 같은 거 필요 없이 바로 임대차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 기간은 이게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거죠. 그래서 7년을 초과해서는 안 돼가 아니라 10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받지 않은 때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가 아니라 법원이죠, 법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임대차인의 계약 해지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했는데요. 자, 묵시적 갱신 경우에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고가 있으면 즉시가 아니라 이건 사물이 경과돼야 되겠죠. 사물이 경과된다. 그 7번에 보시면 4번에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신청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5번에 있는 4번 지문도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 갑은 X건물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요거 자체가요. 그래서 이제 28회하고 30회로 넘어오면서 요 내용에 조금 변경이 있었다. 이렇게 좀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도 5번엔 4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자, 을은 갑 소유 X상가 건물을 갑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그럼 대항요건 갖췄다는 얘기거든요. 을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는 그랬습니다. 자, 을이 폐업한 경우 그랬습니다. 을이 폐업을 했다. 그 다음에 을이 폐업 신고를 한 후 다시 같은 상호 및 주민등록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아, 이때도 폐업을 한 후 같이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그때부터 다시 대항력이 생겨요. 최초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 이게 이제 처음에는 답을 2번으로만 했어요. 병이 을로부터 X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병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임차인 을이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귿은 완전하게 맞는 거고요. 니은은 을이 폐업을 한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어지죠. 하지만 같은 상호로 다시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처음부터가 아니라 그때부터 대항력이 다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답을 니은, 디귿뿐만 아니라 니은도 맞는 거기 때문에 디귿과 니은 디귿, 그래서 2번, 4번을 복수 정답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고요. 이번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집합건물 재건축에 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이다. 잘못된 것은 그랬는데요. 집합건물 건축 후 상당 기간이 경과돼서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집합건물법 절차를 거쳐서 재건축할 수 있다. 아, 이거는 무슨 배우든 안 배우든 관계없이 그 집합건물의 사용수익으로 인해서 어떤 위험한 요소가 생겼다. 그럼 재건축해야 되겠죠. 집합건물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각 5분의 4 이상 결의가 있어야 된다. 집합건물법에 의한 재건축은 각각 5분의 4입니다. 하나의 단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을 일괄해서 재건축하는 경우에 각각의 건물마다 재건축 결의가 각각의 건물마다 소정의 재건축 결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는데 각각의 건물마다 다 받아야 되죠. 각각의 구분 소유자에게 전부 다 재건축 결의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재건축 결의가 있는 때에 집회를 소집하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에게 재건축 결의에 참가 여부에 회답할 것을 최고해야 됩니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의 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5번에 재건축의 참가 여부에 대한 회답의 최고 기간을 경과한 때는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 소유자들은 최고 기간 만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뜻을 회답한 구분 소유자에게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건축 절차에 참가할 것인지 한 번의 여유 기간을 주는 것도 2월이고 만약에 참가에 관해서 아무런 회답이 없었다든지 회답이 없으면 참가하지 아니할 것을 통지한 것으로 보는 거고요. 만약에 불참가하겠다고 의사표시를 정확히 했으면 그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하라고 매도 청구도 2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재건축 절차에 관한 내용이고 이 재건축 절차에 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이제 기출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 이제 한번 풀어본 문제입니다. 재건축과 관련돼서요. 자, 그다음에 우리 기출 문제는 이제 2번이에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겁니다.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관리위원회 둘 수 있습니다. 자, 관리단 집회가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 회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정관으로 규약으로 해서 관리단 집회 둘 수 있고요.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도록 새로이 규정이 됐죠. 또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임기는 2년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하면 되는 거죠. 관리인은 전문관리자로서 이제 주택관리사 등이 많이 가죠. 구분 소유자도 되고 구분 소유자가 아닌 전문관리인을 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구분 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 결의에 의해서 선출한다라고 하는데 점유자가 아니라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하는 걸 원칙을 하되 예외적으로 규약으로 임차인들 즉 점유하고 있는 자도 관리단 집회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고 정한 경우에만 점유하는 자도 관리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는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이 그거 완전히 틀린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설명으로 틀린 거 지금 찾습니다. 집합건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 소유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구분 소유라고 하는 건 말이죠. 구분 소유는 집합건물을 건축한 자의 어떤 의지와 그 다음에 공부상에 어떤 신고가 됐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구분 소유자의 어떤 구분 행위에 의해서 구분 관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용 부분의 사용과 비용 부담은 전유 부분의 그 비율에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공용 부분의 사용은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비용 부담은 전유 부분의 비율에 따르는 거죠. 요건 이제 같이 이렇게 묻어가면서 전형적으로 잘 내는 부분입니다. 공용 부분의 사용은 용도에 따라. 그 다음에 비용 부담은 지분 비율로 분담한다.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시효 취득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에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용 부분만 시효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고, 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관리인이 없어도 보존 행위는 현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 각자가 보존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을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달리 정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분리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서 틀린 건데요.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관리인의 대표권을 제한했으면 이를 외부에 공시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거죠. 또 관리 부분의 대표권 제한을 한 경우에는 이걸 정관에 기재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이 정관에 기재된 사실을 몰랐다. 그러니까 대표권을 제한하긴 했는데 정관에 기재를 너무 늦게 했다는 얘기죠. 그럼 상대방이 정관을 보고도 그걸 알 수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죠. 또 구조상 공용 부분에 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거는 이제 법률상 공용 부분이라고도 하고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거잖아요. 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거는 별도로 등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전유 부분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2번 틀렸습니다. 관리인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내에 장기관리단 집회에 소집해야 되고요. 일부러 구분 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이 명백한 공용, 일부러가 아니라 일부예요. 일부러가 아니라 일부. 그것도 오타입니다. 거기 고쳐주셔야 됩니다. 일부 구분 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된 것임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그들 구분 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린 거는 그럼 2번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이야기한다.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의 목적이 되는 건물 부분 얘기하는 것이고요. 대지 사용권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대지 사용권, 이게 등기되면 대지권이라고 하죠.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 집회는 소집 절차에서 통지되지 아니한 사항도 결의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 전원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 집회에서는 전원이 미리 통지하지 않은 사항도 전원이 결의합시다라고 하면 결의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 부분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에게 지는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사용 승인일이 아니라 인도된 날로부터 기산해야 됩니다. 4번 틀렸습니다. 이건 이제 집합건물법 같은 경우는요, 이거 말고도 여기는 기출문제 이렇게 구해받지 마시고 법조문 그대로를 보셔야 됩니다.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한동 건물이 있을 때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 대지에 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말이 좀 어려운 것이지, 집합 건물이 존재하는, 한동의 집합 건물이 존재하는 이 대지 얘기하는 거죠. 이 대지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들이 내 지분 비율로 나눠주시오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다 나누겠습니까? 이거는 분할 청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 의결권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되는 건 재건축 결의죠. 공용 부분의 변경 같은 경우는 이제 4분의 3이죠. 4분의 3. 경매 청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네, 4분의 3 정도고요. 예, 그 밑에 있는 표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또 가끔가다 이쪽은 숫자 가지고도 잘 내는 부분이니까 그건 좀 암기사항입니다. 암기사항이라서 자, 그냥 암기하는 요령을 알려드리면요.
재건축 결의하고 재건축 과정의 복구 결의가 5분의 4예요. 재건축. 예, 뭐 서면 결의는 이제 뭐 100%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예, 재건축 결의 5분의 4. 그다음에 과반수 있죠? 과반수. 예, 과반수는 전부 과자가 들어갑니다. 관리 행위 과반수니까 관리 행위. 관리인의 선임의 힘 과반수니까 관리 행위. 그다음에 규약 보관자 그렇죠? 결정이고 뭐 위반 행위 그래. 이것도 이제 과반수니까 위반이 되겠죠? 위반 과반수. 그래서 과반수는 과 아니면 반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거 추상적으로 알아두시면 되죠. 나머지는 다 4분의 3이다. 4분의 3이에요. 그래서 재건축하고 과반 이거 들어가는 것만 과반수고 재건축은 5분의 4. 나머지는 다 4분의 3이다. 자, 그다음에 8번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틀린 겁니다. 규약 및 관리단 집회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당연히 행사할 수 있어요. 구분 소유자 특별 승계인은 구분 소유권을 매수한 사람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소유자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소유자도 관리단 규약이라든지 관리단 집회 결의를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구분 소유 건물의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할 필요가 없고 전유 부분에 따라서 무조건 쫓아오는 겁니다.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아니라도 관계없고요. 재건축 결의는 구분 소유자 및 결의권 5분의 4 맞고요.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 반대자가 법정 기간 내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반대한 겁니다. 참가가 아니라 반대한 것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5번이 이제 답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맞는 거 고르겠습니다. 각 구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거 맞습니다. 전유 부분에 대한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 일로부터가 아니라 담보권은 항상 인도받은 날로부터요. 사용검사가 아니라 인도받아야 각 구분 소유자에게 담보권의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구조상 공용 부분은 계단이나 엘리베이터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등기 필요 없습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을 양수한 구분 소유자에게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되죠. 상당 기간 전유 부분에 대해서 시설 종류별로 1년, 2년 또는 5년, 10년 동안의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내용은 1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집합건물법이었고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하고 부동산 실명법은 또 잠시 좀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